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나스닥은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 범죄자, 노숙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범죄에 근절을 하겠다라는 건데 한때 아름다웠던 수도를 되찾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젊은 공무원이었죠. 네. 도지팀 직원이었죠. 네, 알고 보니 또 도지팀 직원이었는데요. 뭐 그것을 알고 행해진 폭력은 아닙니다만 워낙에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불법 입국자들 또 이렇게 노숙자, 갱단 이런 등을 통해서 너무 많은 폭력과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공권력은 아주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또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네, 미국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일 오전에 범죄 및 미화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 봉쇄로 불법 이민 유입도 완전히 차단했고 수도인 워싱턴 DC를 지켜내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범죄 근절을 위해서 연방 정부가 얼마나 개입할지도 밝힌다고 하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연준 본부의 건물 개보수 비용도 31억 달러까지 들일 필요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9월 FOMC 전까지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호 관세에도 뉴욕 증시는 제갈길 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관세에 무뎌지고 있고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주 초반에 CPI 물가 지표가 나온 후에도 이 같은 내러티브가 유지될지가 이번 주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복귀해보면 다우지수는 0.47% 올랐고요. 특히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가 0.78%,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지난주 빅테크 기업 중 주인공은 애플이었죠. 애플은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4% 넘게 올랐는데요. 향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난주에만 13%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애플이 크게 오르다 보니 나머지 기술주들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오르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에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내주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중국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줄지는 좀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알파벳은 2%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아마존만 며칠 동안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도 2%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30일부터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메타는 데이터 센터 확장에 들어갈 29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PIMCO와 블루아워 캐피털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1% 가까이 올랐고요. 또 엔비디아 훈풍의 브로드컴도 0.4%가량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나올 물가 데이터는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다시 9월 인하 기대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7월 헤드라인 CPI는 한 달 전보다 0.2%, 1년 전보다는 2.8%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3% 오르면서 전달보다 대부분 상승폭을 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고용보고서와 서비스업 지표 등 일부 데이터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온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현재 최고치에 있는 증시도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CPI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큰 탓인지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날 시장의 화제는 금값이었습니다. 스위스의 39% 상호관세가 발효된 가운데 스위스가 대부분을 제조하는 1kg 골드바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이 알려지면서 출렁했는데요. 이 소식에 금 선물은 장중 3,534달러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에서 금괴는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조만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다시 금 가격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이날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15일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나 물가 지표가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죠. 현지 시간 12일에는 CPI 지표, 14일에는 PPI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번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연준 내 역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또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올 경우 소매 판매 지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했고 또 가격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번 예상치보다도 소매 판매가 낮게 나오면 더욱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경제 데이터 외에도 15일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도 주요 변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휴전이 무산될 경우 지정학적인 위험이 확대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유가도 다시 오름폭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4,0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현재 4,200달러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4월 저점과 비교했을 때 200% 넘게 급등했는데 4년 전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4,800달러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세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로 투자금이 몰리고 있고 기업들이 대규모 매입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올 들어 미국에 상장된 9개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67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고 또 코인을 대량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 재무들이 1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이더리움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지니어스법과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돈 1경 원에 달하는 미국의 대표적 퇴직연금 401K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1kg짜리 금괴에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값이 출렁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에 뉴욕 금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3,530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백악관이 잘못된 정보다 허위 정보를 명확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수습에 나서면서 폭등세는 진정됐습니다. 1kg 금괴는 세계 최대 금선물 시장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형태로 그동안 시장에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해 왔는데 달러 약세와 관세 전쟁 속 국제 금선물 가격은 올 들어 30% 넘게 뛰었고요. 관세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금값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메타가 다시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AI 음성 스타트업 웨이브폼즈를 인수했는데요. 지난달 플레이 AI를 인수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메타는 최근 스케일 AI CEO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 AI 책임자로 앉히고 오픈 AI부터 엔스로픽, 구글 등 경쟁사에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을 영입하는 등 인재 쇼핑에 여념없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에서 돈 먹는 하마로 꼽히던 AI가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입증하면서 주가는 올 들어 30% 넘게 오르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고 올해 연간 자본 지출 전망치도 또 한 번 높이면서 인공지능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덕분에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은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억만장자들이 여럿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498개에 달하고요. 총 가치는 2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한데 상위 4개 비상장 AI 기업에서 최소 15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 출신인 미라 무라티가 세운 싱킹머신 랩이고요. 불과 석 달 만에 몸값이 3배나 뛴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역시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연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합병 후 상장할지 개별 상장할지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금융회사가 가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해당 대출 채권을 매입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두 기관은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인데 현재 미국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고 있고요.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두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재상장 추진 기대감에 페니메이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장외 시장에서 7배 넘게 상승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두 기관의 주택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성급한 재상장 추진이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에 일본 상장 기업의 올 2분기 순이익이 3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보다 12% 줄었는데 이번 집계 대상 업체 중 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절반을 넘겼습니다. 특히 관세와 환율 등 외부 시장에 노출이 큰 제조업의 이익이 26% 줄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전체 36개 산업 중 수익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니온기자신문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상장 기업들의 연간 실적이 전년 대비 8% 줄어 6년 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또 내다봤는데 라쿠텐 증권 경제연구소는 일본 제조업의 주력 시장이던 미국과 중국에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계속 유입되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6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둘의 만남을 통해 휴전이라는 중대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갖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대면 회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과 회동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함께 불러 역사적인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SY 스틸텍이 22%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7% 넘게 올랐고 HD 현대건설기계 4.5%, 현대코퍼레이션과 SY도 모두 4%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파운드리 수준 항보를 잇따라 올리면서 국내외 반도체 공장 투자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대형 고객을 확보했고 국내에서도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본격화한 상태인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과 협력해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개발할 예정인데 이 공정에 쓰일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며 또 삼성전자의 테일러팹 공장도 생산 라인 추가 확보 가능성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평택 4공장을 중심으로 건설이 재개되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2의 HBM으로 주목받는 소캠 개발과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또한 관련주의 훈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엔투텍이 1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원익 IPS도 13% 넘게 올랐고 유니셈 11.61%, ISTE 9.05%, 코미코도 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주 연속으로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휴가철인 이달까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 환자의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휴가철과 무더위로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8월까지는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따라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신풍제약이 14% 넘게 올랐고요. 네오팩트와 텔콘 RF제약도 8% 넘게 시세 분출했고 큐라티스도 7% 넘게 올랐고 그린생명과학도 7%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관세 후속 협상 외에도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를 전제로 하는 동맹의 현대화, 우리 국방 예산 증액 같은 의제들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건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논의입니다. 제이미어 브러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8일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조정 관련해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병력 규모보다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는데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기존 계획보다 축소되어 진행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맞물리면서 남북 경협주가 시세 분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좋은 사람들이 12% 가까이 강세 보였고요. 신원은 9.64%, 제형 솔루텍과 조비도 4% 넘게 올랐고 마지막으로 GNC 에너지도 4.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다시 3,200선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전주 대비해서 19.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도주였던 방산주는 고평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증권주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도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는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만 올랐습니다. 코스피 한 주 내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다가 5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0.6% 가까이 내리면서 3,210선, 3,200 복귀한 뒤에는 상승 동력이 부재한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 상승하며 한 주 내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 1,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31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83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505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 7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특별한 상하방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선 삼성전자 상승세가 이어졌죠. 파운드리 수주효과 등으로 1.8% 오르면서 종가 71,800원, 지난 8월 1일 낙폭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존 주도주에선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방산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 넘게 급락했고요. 또 KB금융과 HD 현대중공업 등 금융과 조선 대표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파마리서치가 호실적에 9% 넘게 급등하면서 10위권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 외에 에코프로와 리가캠 바이오 등이 상승했는데요. 다만 나머지 종목들 하락했는데 특히 HLB는 4% 넘게 하락하며 시총 6위까지 밀렸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40전 상승한 1,38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다만 지난 9일 오전 5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다시 1,389원 90전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만큼 오늘 외환시장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움직임 나타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이슈와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등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광복절로 하루 쉬어갑니다. 짧은 한 주가 되겠는데요. 화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CPI 그리고 목요일 미국의 PPI 등에 따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컨센서스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12일이 중국의 관세 유예 기간이라 미국과의 관세와 관련한 노이즈 생길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죠. 실적 발표 시즌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KT와 클래시스, 시프트업,
동양생명,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등이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 거래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3기 아메리카가 미국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 3천억 원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애플을 필두로 한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3,200선 재돌파 이후에 박스권에 진입한 모습인데 뉴욕 증시 훈풍 일단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총 1위부터 4위까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7% 오름세로 거래가 72,300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1.36% 상승합니다. 거래가 26만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6% 오름세로 37만 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조정받습니다. 1.8% 낙폭 보이면서 거래가 86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가까이 상승하며 12만 6,400원. 에코프로 역시 1.5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만 2,800원입니다. 반면 알테오젠 보합, 페트론 역시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 전 거래일에 급등했었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0.45% 하락합니다. 거래가 66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4일만 거래되는 짧은 한 주입니다. 주도주가 흔들리는 가운데 순환매를 끝내고 시장 방향성을 잡아줄 대장주가 나오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로 좀 오프닝을 바꿔봤는데, 네, 뭐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든지 뭔가 좀 국제 정세 또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정세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확실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DC를 범죄 근절로 도시로 만들겠다, 아름다운 수도로 되찾겠다라고 천명했네요. 네. 우리가 뭐 워싱턴 DC,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네. 거기는 뭐 좀 뭔가 다르게 취급하는데 정 이러면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 좀 하겠다. 직접 직할시로. 직할시로 예. 하겠다까지 가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특히 이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런 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이렇게 범죄, 폭력, 마약 그리고 어떤 뭐랄까 또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저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그 아주 젊은 청년이던데 19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학교 갈 나이 정도인데 한 20, 21 정도일 예. 텐데
뭐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도지 직원이었다는 거죠. 아주 네, 맞아요. 천재성이 있는 그런 네, 천재 직원.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좀 공경을 당하는 여성을 좀 보호하려다가 그 봉변을 당한 거 아닌가요? 네, 여성을 이제 보호하기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가 이제 본인이 10대들한테 무자비하게 이제 폭행을 그러니까요. 당한 건데. 예, 예. 심지어 뭐 불법 입국자들한테도 그 IC 그 국경 단속하는 불법 입국자 이렇게 추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구타를 당하는 정도까지 갔으니까 네. 뭐 그거는 아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뭐 시장 가격 변동이야 곧 이어지는 굿모닝 마켓에서 또 우리 최지연 그렇죠.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니까 네, 중복되는 것보다. 근데 매일매일 할 얘기가 나올란지 아마 전 세계를 다 커버하다 보면은 할 나올 얘기는 거예요. 매일 나올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보고 유럽도 보고 뭐 이러다가 네. 뭐 러시아 상황도 보고 중국도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나저나 진짜 미국은 쉬지 않고 갑니다. 그죠? 그러게요.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고 아니 애플 주가 보셨어요? 아, 팔란티어도 그러니까. 그렇고. 예, 우리가 금요일날 살폈던 그 손 팔 떨면서 그 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손을 했던 팔을 떨니까지 했다. 그 팔을- 소장님 표현이 있죠. 아니 팔을 떠는 게 보이던데 저는 소장님 눈에 고 이렇게 그 예. 이제 패키징 그 팩- 벗기고 예, 예. 이제 하고 그 할 유리 때. 커버 글라스 보여주고 할 때. 예. 그러니까 그 3개월 전에 그 중동 순방 때 안 따라가고 했던 그 팩이는 어디 가고 그러다 보니 이틀 연속 뭐 3%대, 4%대 해가지고 애플 뭐 날아가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뭐 미국장 끌어올리는 또 열일하는 분이 서울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분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가는 거 맞습니까, 미국? 한 8, 9월 달 소폭의 조정 거치고 기본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전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살짝 이렇게 이충원 대표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조심하자 했던 8월에 지금 이제 벌써 초순이 지났는데 3분의 1이 지났는데 그렇게 뭐 조정이라 할 만한 조정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네. 지난주, 지지난주 업종별로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이제 그런 면에서 소폭 조정 정도를 뭐 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 언급해 주신 대로 이 그 빅테크 리더십을 갖고 가는 기업들이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IBM이라든가 아마존, 테슬라 정도가 네. 테슬라는 빼고 아마존, IBM 같은 경우는 매출액, EPS 성장 괜찮았었는데 예. 가이던스가 조금 저조했거든요. 네. IBM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그 정도 빼고 나머지 한 4개, 메타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뭐 아까 애플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주가 조정은 이익 성장세가 끌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업종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가이던스가 좀 안 좋고 편차가 좀 있긴 했었지만 90% 실적 발표했는데 81%의 기업이 그중에 81%의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추정치 보통 이게 분기별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번 2, 4분기가 원래 당초에 4.9% 정도가 연휴라로 2, 4분기 기업 EPS가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보다 8.4%포인트 더 높은 수익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분기별 실적 발표할 때 적게는 한 3, 4%, 크게는 한 7, 8%포인트 더 뭐라 그럴까요? 예상치보다 더 많은 실적들이 발표가, 높은 실적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8%대를 찍고 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실적, 기업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두 분 아까 이제 좀 개편, 그러니까 바뀌시면서 지정학적인 거 다루시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아, 여러 저희의- 국제 정세를 다뤄보는 저희의 주안점이 그거 중에 하나고 네. 그런 면에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제 이목을 확 끼었던 이 잡았던 뉴스가 이 트럼프 라운드라고 그래서 네. 1947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자유무역 체제가 가트 체제, 유루과이 라운드 이런 것들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살짝 소개드렸거든요. 네, 네. 이제 그거가 뭐 종언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 보수 경제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그때 한번 제가 언급드리면서 이 그 국가별 어떤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질 거다라는 네. 전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뭐 부합하다기보다는 거기에 인라인한 트럼프 라운드라는 게 이제 이 관세 때리고 자국 우선주의 하면서 이제까지 한 80년 동안 진행이 됐었던 이 자유무역주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꺾이는 사실 이게 2010년도 당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이름만 자유무역 협정이지
다자간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탁회의에서 다 터놓고 관세 낮추고 자유무역 하자는 거에서 이제 회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도도한 흐름을 봐야 트럼프를 자꾸 맹비난하는 근거가 좀 없어지는 것이죠.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이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무역 시스템이라든가 이 큰 어떤 지오폴리티컬 패러다임 자체가 그때부터 변했다는 거를 네. 좀 집중하고 있는데 주말에 그런 소식이 나오길래 확실히 큰 흐름은 바뀌었구나,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고로 했었습니다. 네. 결국 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만 제미슨 그리어가 한 얘기죠. 네. 이제 결국 2차 대전 이후 전후 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 이제 종식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라운드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에 하나 이제 뭐 맞춰서 라임을 맞춰서 한 얘기인데 보통 국제회의라는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각형에서 앉아서 마주보고 하는데 주로 이제 둥그렇게 원탁에서 앉아서 하기 하니까. 때문에 거기다 이제 라운드라고 붙이거든요. 네. 당장 이달 말쯤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날 예정인데 전 또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CNBC에서 전화 인터뷰 얘기를 하길래 우리나라한테 6천억 달러 투자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투자 받을지는 자기가 정할 거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자기 계획이래요. 근데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트럼프는 6천억 달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4,500억 달러고. 예, 에너지 포함해서 4,5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그러니까 거래 기술을 한 번 더 부리신 거죠. 거래 기술. 툭 던져놓고 요 트럼프. 정도. 아. 늘 그렇습니다 이분이. 저기 뭐랄까 이번에 그 스위스 대통령이 미국까지 갔다가 미국 뭐 제대로 인사들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좀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좀 트럼프를 안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함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뭐 거래 기술을 독파했네. 내가 트럼프를 좀 아네. 저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끄집어내야 되는지 안다 했는데 뭐 마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좀 재밌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 좀 이질적인 얘기인데 그 마이크 타이슨 헤비급 복싱 아하, 챔피언이 예. 그런 말 한 적 있죠 링에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말이 좋아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결국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힘의 균형, 힘의 원리, 군사력, 경제력에 있어서 누가 지렛대 효과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결국 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좀 우픈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이제 관세 15%가 되면서 자동차도 15%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상 8월 7일부터 이제 상호관세가 적용됐는데 25%를 부과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EU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도 지금 확실한 게 없어요. 그 전에 합의된 게 의미가 없는 느낌이죠. 네, 하나도 확실한 게. 저도 주말에 좀 헷갈렸습니다. 살짝. 네. 품목 관세에서 자동차 관세는 25%로 하겠다고 계속 지금 언론 발표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자동차 관세는 또 15%. 글쎄. 원래 우리나라 통상 대표단들이 예. 12.5%인가를 주장했는데 그게 예. 15%가 됐다는 건데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네, 헷갈리긴 합니다만. 일본도 17%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2.5에다 15 더해서 17.5.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참 이 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관세 그래서 관련해서는 또 언제든지 또 그거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작금의 올해 들어 이 작금의 관세의 흐름을 쭉 놓고 보면 그때도 살짝 그 한번 네네. 그런 표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저는 트럼프가 위너가 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좋은 또 미국 주식시장도 좋은 이제 너무 일방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그림이 보여요. 그러게요. 아니 또 엔비디아하고 AMD 그 엔비디아 H20하고 이제 AMD 일부 그 칩 중국 수출 라이센스 허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보니까 그 제품 그 모델에 대해서는 매출의 15%를 다시 이제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중국 매출의 15%는 내라 이거잖아요. 네. 예. 사실 그때 팀쿡 CEO를 불러서 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던 중에 갑자기 100% 관세가 나왔잖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그런 식인데
이게 뭐 자꾸 이렇게 참 대책 없는 불평불만으로 그칠 수가 있어서 그거 하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저렇게 우겨버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극복 또는 좀 트레이드오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정학, 정치,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문제, 저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중광 대표님의 그 이제 전반적인 시장 뷰나 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들으면서 딱 한 군데가 이제 저하고 어긋납니다. 트럼프가 위너다. 제가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위너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온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경제학에서 배웠던 모든 이론이 다 부정되어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도 부정되어야 되고 리카르도도 부정되어야 되고. 뭐 컴퍼레이티브 어드밴티지. 아니 지금 이 와중에 그러면 미국이 제조업으로 뭘 하겠다고요? 제조업으로 부흥하겠다고? 시간도 한 100년 걸릴 텐데. 한쪽에서는 뭐 AI가 그러고 뭐 로보틱스가 어떠고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다시 그것을 재봉틀 돌리겠다고요, 미국에서. 그것도 연봉 1억짜리 분들이 재봉틀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소장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런 단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저 관세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 하는 거 결국적은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데 일부를. 네. 어쨌거나 그거 뭡니까 저기 한번 업종별로 살짝 조정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늘 우리가 보는 위클리 그래프 보시는 데서 파란색 바 차트가 S&P 500의 11개 업종의 주간 상승률이고요. 빨간색이 그걸 누적으로 본 YTD 연초 이후의 상승률입니다. 뭐 주간만 한번 보시면 역시 이제 테크, 뭐 통신 서비스를 포함한 나스닥 이런 친구들이 한 3% 후반대 아주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반면에 뭐 소비 관련한 필수 소비, 임의 소비가 의외로 지난주에 좀 괜찮았습니다. 연초 이후에 조금 4월 8일 이후에 좀 저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는 이제 산업재라든가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이런 걸 포함해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S&P 500 EQW라고 해서 이퀄 웨이트,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다 포함한 전체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래도 뭐 마이너스 0.3에 불과하긴 했었지만,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업종별로 또는 그 종목별로 좀 잘 선정을 해서 그 상승세 또는 시장의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미루어 또 하나 짐작이 되는 것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르는 주는 전부 다 비슷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업종별로 좀 들쑥날쑥한 그림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소폭의 조정을 반영하는 이런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제가 볼 때 한 8, 9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올라가는 아이들은 쭉 가고, 떨어지는 애들은 좀 약한 애들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듯이 뭐 종목별 장세, 업종별 장세 또는 거기에 부합하게 잘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연준 쪽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쿠글러 전 연준 이사가 됐죠. 조기 사임하고 그 자리에 이제 스티븐 미란이 그 임기를 채우는 거고, 이 가운데 그 보우먼 부의장은 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필요하다. 주장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 통화 정책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횟수나 이런 거 시기가 좀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FMC 전에 사견임을 전제로 깜짝이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뭐 저희도 전망은 동결이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월 달에 이제 다음 회차지 않습니까? FMC가 이렇게 그 스티븐 미란 사실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고 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 또는 무역 정책 시스템을 밑그림을 그린 친구지 않습니까? 그 헤지펀드 근무하면서 편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런 친구가 들어가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연준 이사 등등해서 지금 19분인가요? 그중에 거의 한 3분의 1, 한 2분의 1에 가까운 인사들이 매파에서도 비둘기파로 최근에 변했습니다. 아까 보우먼도 마찬가지고. 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 요번 주에 이제 그 CPI 또 PPI 발표가 되겠죠. 네. 지난달 거 발표했던 것부터 서서히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가 투영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의 그 상승세를 꺾일 만한 강도는 아니었지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아까 소장님 언급해 주신 대로 이 관세가 분명히 경제 펀더멘털에 이제 투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업자가 몇 프로냐, 수입업자가 몇 프로냐, 소비자가 몇 프로냐는 이따가 언급되겠지만,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한 40~50% 정도가 소비자가 부담을 할 거라고 합니다. 시장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그게 결국은 물가 상승세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이게 갈수록 한 8, 9월 정도, 저는 이 8, 9월, 10월 달 요 정도가 일시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봐요. 물가 상승세가. 왜냐하면 그걸 일기 때도 일단 자꾸 마찬가지고. 이제 저 행정부 측에서는 일회성일 것이다 하는 네. 얘기고. 저 역시도 믿고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는 투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네. 7월 달 걸 발표하는 8월, 그리고 8월 달 걸 발표하는 9월 정도의 CPI, 그 PPI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상승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탄력부터 조금씩 더 이렇게 상승해서 나오면 FMC가 그걸 보고도 인하할 수 있을까? 그럼 그 FMC의 기존의 스탠스하고도 좀 틀린 것이고, 이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큰 강도로 얼마나 길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혼재돼서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니까 우리는 수요일 새벽에 뭐 확인하겠습니다만 저거 3자로 바뀌면은 좀 그갈 텐데.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8, 9월 달에 소폭의 조정 정도를 보는 게 이제 아까 기업 실적의 들쑥날쑥한 거. 사실 이번에도 기업 실적이 이 끌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렇지, M7이 분기별로 22% 성장했다고 그러거든요. EPS 네. 성장률이. 네. 나머지 490한 7개 종목인가요? 얘들이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들쑥날쑥한 것이죠. 예. 업종별로도.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실제 기업 실적에도 이 관세 영향이 투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에도. 그럼 그런 식으로 물가에도 분명히 투영이 될 텐데, 물가가 수치적으로 예를 들면 언급해 주신 대로 3%가 넘는다거나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도. 금리 인하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특히 뭐 베센트 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시급한 게 이번 3분기에 7, 8, 9월 중에 벌써 7월 다 갔고 8월도 이만큼 됐는데 한 1조 달러 지금 국채 발행해야 되잖아요. 1.1조 달러 그중에 신규 발행을 해요. 단기채가 반 이상이고 네.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저 감당이 안 돼요 저 비용.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공식적인 비율은 저희도 인하는 시작할 거라고는 보는데, 네. 제 개인 느낌은 이게 이래도 인하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설명드린 대로 상황인데도. 인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9월 듭니다. 달에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뭐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BLS 노동통계국 국장을 잘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텐데 갑자기 그렇게 고용이 악화됐으니까 야 연준 너희 봐 너희들 저 뭐 고용이 탄탄해서 금리 인하 못 한다면서 이렇게 우리 이미 망가져 있었어 이러면서 금리 인하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시장을 진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미 실기한 겁니다, 사실. 5, 6월 달부터 그렇죠. 확 떨어진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5월부터 인하시켜야 되거든요. 네. 예. 저런빨이 늘 얘기했던 연초부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할 거야. 이미 실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번 금리 인하는 거의 저도 9월에는 한다고 보는데 치사하게 자꾸 건물 보수하는데 비용 갖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참 예.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저 친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 금리 인하가 과거에 주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가 봤던 트럼프 1기 때도 2000 몇 년입니까? 그 18년, 19년, 18 그때도 그랬고 결국 금리 인하할 때가 보면은 주식이 안 좋았어요. 그럼 과거의 역사적으로 안 좋으니까 인하. 안 좋으니까 인하했던 거죠. 이제 앞뒤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 그런데 뻗땡기던 연준도 보니 막 장이 무너지니까 금리 인하 허겁지겁하고 뭐 비컷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기도 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는 그러면은 그런 차원의 금리 인하가 아니고 힘 딸리는 시장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뭐 10전 대보탕을 한 그릇 바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소장님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국채 발행 비용
이 예, 부분이 조금 예.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책금리 수준이거든요. 예. 상당 기준으로 4.5입니다. 여기서 이분 50bp를 인하시켜준다고 해도 4%예요. 뭐 어떤 대세의 지장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막 혼재돼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앞으로 이제 2회차 남았습니다. 아까 예. 표현드린 대로 7월 걸 발표하는 8월 수치, 8월 걸 발표하는 9월 수치를 보고 예. 그때 발표되는 2회차의 노동시장 지표, 물가 지표,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 객관적으로 제가 딱 보면 인하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도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 물가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걸 또 봐야 되겠지만 노동시장도 어떤 식으로든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이제 주간 실업성 청구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실업 수당이 증가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슬로우다운하는 측면에서 인하가 가능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물가를 한번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27일 실적 나오게 되는데 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더라고 $200. 200달러로. 최근 주가가 보니까 182달러를 넘어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빅테크, AI 관련된 빅테크 종목들의 리더십은 예.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차트 보여드린 대로 네. 한 번인가 제가 보여드렸는데 또 한 번 갖고 왔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배트맨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브로드컴 포함해서.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배트맨 더하기 팔란티어를 같이 갖고 왔습니다. 네네네. 다른 것보다도 배트맨에다가 팔란티어를 팔란티어. 배트맨 다시 P로 표현했는데 ROE하고 그로스 마진만 한번 보자는 거죠. 수익성이 막대합니다. 그 ROE만 보자면 ROE가 내 자본금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정도를 빼고 애플이 지금 150% 가까이 돼요. 내 자본금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이 그거에 150% 가까이 된다는 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긴급 질문해 주신 115%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네. 시장 평균이 한 20% 초반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종목들도 테슬라 정도 빼고 적은 게 20% 시장 평균 뭐 나머지 한 40% 30%씩 구가하고 있고 그 옆에 그로스 마진이라는 게 이게 이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네. 비용 한 30% 빼고 나머지 70% 남긴다는 거잖아요. 영업이익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로스 마진만 한번 보더라도 시장 평균이 한 30에서 35% 되는데 애플 등등에서 적은 게 역시 테슬라 빼고요. 적은 게 한 46%고 큰 게 80%를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성이 기본적으로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고 웬만한 지방은행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시장의 크래쉬가 아니고는 시장의 조정을 잘 버티면서 또는 빠져도 금방 다시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엔비디아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은 게 TSMC지 않습니까? 네. TSM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럼 그걸 그대로 인라인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리더십을 형성하는 이런 강도가 빠질까? 이런 수익성의 어떤 강도가 좀 훼손이 될까? 당분간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그로스 마진만 놓고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진짜 좋아 보이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또 테슬라는 약간 애매하네요. 헷갈리네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늘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도 괜찮고 좋은데 이 퍼가 저는 사실 밸류에이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제 180%입니다. 180배입니다. 수익 대비해서 PR이? 주가가. 아니 예. 오늘 하우머니 한용이 이따가 연구가 나오는데. 하우머니에는 한용이 수석이 나오는데 저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자기 자본이익률하고 그로스 마진 이걸 좀 물어보면서 저보다는 전문가시겠죠. 저는 종목을 잘 물어봐야 보진 될 것 않으니까. 근데 팔란티어가 아무리 좋아도 밸류에이션이 568배입니다, 지금.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퍼가. 네. 그러니까 이러면 무시하지 못하는 수치 아니겠나. 이러면 또 어떤 거를 더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 근데 이제 네. 재밌는 게 팔란티어 한번 논해 보시죠. 퍼가 높긴 한데 ROE가 한 15% 정도 이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로스 마진 영업이익률이 80%예요, 또.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힘을 받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더 예. 포커스를 두는 것이겠죠, 시장에서. 예. 모멘텀을 더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돌팔매를 맞겠지만 테슬라를 보면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도 좋게 해석할 만한 게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EPS 성장률 분기별 계속 더 마이너스로 더 고꾸라졌고 매출액 더 줄어들었고 아, 퍼는 180배고 그다음에 ROE는 8%에 불과하고 그로스 마진이 17%
2%밖에 안 되고 적어도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아니에요. 또. 우리 또 당구장에 우리 또 친구들이 지인들이 뭐 이렇게 다이나기 기다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리플이 야 이더리움이 이러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죠. 왜 사고 왜 팔았어요 했더니만 없어요. 거기도 뭐 PER 뭐 이런 게 개념이 있습니까? 뭐 저기에 뭐 매매 저렇게 숫자 말씀하시다 보면은 참 PER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프라이스를 어닝으로 나누는 건데 가상화폐라는 게 어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격만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어쨌거나 유행이고 스토리텔링이고 남들 갈 때 같이 가주는 거고 먼저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좀 이런 신중해야 것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중요하니까 네, 네, 네. 실적 네. 관련해서 아까 제가 이제 90% 실적 발표했고 그 차트를 쭉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서 봐야 되는 게 S&P 500의 1,500개 기업들의 EPS 성장률 그래프를 제가 그려서 갖고 왔거든요. 2023년 3분기 하반기에 마이너스 9% 정도 마이너스 큰 폭으로 찍었다가 네. 점점 지금 최근에 플랫 0%까지 아주 탄력적인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매번 S&P 500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S&P 1,500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같이 본다는 얘기예요. 중소형주까지 포함했을 때조차도 2년 전 마이너스 9% 정도의 EPS 성장률에서 지금 점점 개선이 큰 폭으로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가 상승도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기업 실적도 지금 개선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3,21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809포인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6만 1,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호가 5만 9천 원, 1% 상승 예상되네요. 현대차 지금 호가는 21만 3,500원으로 0.4%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7만 6천 원으로 예상가 집계됩니다. 0.5% 하락 예상되죠. KB금융 0.4% 하락 예상되고 호가는 11만 3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0.6%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6만 6,800원. HD현대중공업 0.8%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각각 1% 이상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2만 6,300원, 5만 2,900원. 펩트론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예상가 65만 7천 원, 1% 하락 예상되고 삼천당제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0.28%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3.9%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만 900원.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은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호가 분위기에서는 뭐 조선, 원전 또 2차 전지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네요. 금요일 뉴욕장에서 야간 선물은 저거보다 더 높게 끝났는데 막상 꾹꾹 열어보면 또 더 세게 갈 수도 뭐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봤던 게 3,288 근방이었죠. 고점이 그렇지 않았나요? 3,300 전에서 하기야 우리 정민 앵커는 뭐 지수 관심이 없으시니까. 3,288 맞아요. 근데 말투가 왜 그렇게 시큰둥? 제 마음의 소리를 읽으셨네요. 내 종목이 가야지 뭐 네, 지수가 그러니까, 뭐 그래 중요하냐는 맞아, 그 지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고점이 뭐가 중요해 내 종목이 이런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참네. 아니 근데 이거 개장 전에 이거 한번 공부시켜 주세요. 재밌는 거 갖고 오셨네.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에서 실제 관세 부담 누가 얼마만큼 하느냐 나름대로 분석했네요. 네, 선생님도 네. 이거 계속해서 좀 의문 갖고 계셨잖아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예. 사실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정답 없죠? 나오는 거 갖고 이제 글쎄, 다시 다 예. 브레이크다운 하고 이제 수치가 예. 발표될 텐데 그 당초에 7월 초에 이 짙은 그러니까 좌측 그래프에서 짙은 게 FRB에서 네. 전망한 그러니까 FRB 산하의 이제 뭐 예산 연구소인가 하여튼 거기서 발표된 게 그때만 해도 외국 수출업자가 한 15% 분담을 할 거다. 미국의 수입업자가 한 35% 정도 분담을 할 거다. 나머지 60%가 소비자가 분담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약간 하늘색으로 골드만삭스는 소비자가 한 70% 정도 부담을 할 거다라고 7월 초에 전망을 했는데 예. 지난 8월 7일 날 한 달 있다가 JP모건에서 저는 이제 JP모건 골드만삭스 이 두 개가 워낙 큰 하우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석 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워낙 방대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JP모건이 이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가 트럼프 1기 때는 이 70%를 소비자가 분담을 했고 수출업자 나머지 30%가 분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의 기업들이 크게 훼손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기업들 조사를 최근에 해보니까 기업들이 그 설문조사했던 거는 수출업자가 한 10% 분담할 거고 수입업자가 미국 회사들이 40% 나머지 50%를 소비자가 분담할 거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데이터를 갖고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봤나 봐요. JP모건이. 가장 좀 근사치라고 보이는데 예. 수출업자가 20%, 수입업자가 40%, 나머지 40%를 또 소비자가 분담을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아하. 어쨌건 다른 거 차치하고라도 소비자가 적어도 한 절반 정도를 분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이 물가로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될 텐데 네. 이걸 확인하는 뭐 8월, 9월 정도가 이제 소폭 그 어떤 뭐 소폭의 조정에 네. 의미가 되지 않을까. 예. 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아까부터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래프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네. 제가 가끔 소개드린 트루플레이션이라고 실시간 물가지표를 예. 인터넷에서 오늘 딱 찾아보시면 연초에 1.2%가 딱 찍었다가 쑥 떨어졌다가 4월 당시에 관세 굉장히 불안했을 때 그때 2.3%까지 아주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1.75까지 쑥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턴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번 주 CPI, PPI도 지지난주, 지난주처럼 그렇게 뭐 굉장히 시장을 흔들 만큼의 강도는 아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네. 그 정도 생각이 막 혼재돼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저거 보니까 확실히 수출업자도 부담을 하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주 아주 뭐 1차원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관세가 부담이 돼서 가격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가 부담스러워 안 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미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수요 자체,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를 안 해주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예. 우리 이전 방송에 그 앵커님들 소개하실 네네. 때 보니까 미국의 네. 일본의 수출업자들 성과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게 관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하물며 환율이 급변할 것 같으면은 조금 이제 수입업자 측이 사는 쪽이 갑이니까 우리 국내에 이렇게 보면은 그거 수출이 환율이 좀 올랐다고 그 환차익을 다 누리냐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환율 올랐으니 좀 단가 싸게 해서 넘겨라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서 그 협상 과정이니까 이제 수출업자들이 결국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거는 그 수입업자와의 그 어떤 협상의 네. 어떤 그 뭐랄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결국은 수입업자들이 다 15%건 25%건 다 부담은 못한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사뒀던 재고로 버텨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물가에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번 2, 4분기는 다행히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예. 3, 4분기의 기업 실적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모두의 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 관세라는 게 이렇게 지배를 딱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하다는 표현으로 제가 트럼프의 위너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수출업자, 수입업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예.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제가 볼 때 예. 이렇게 조금 더 악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예. 조금 더 뭐 재정 수입이라든가 예를 들면 관세 수입이 지금 7월 달에 290억 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현재까지 1,050억 달러, 1,070억 달러가 쌓였다고 하거든요. 이걸 연후로 딱 해보면 3천억 달러 이상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탁 꼬집어서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장 이제 물가 나올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전망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보는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먼스 헤드라인이 0.2에서 한 0.3 그리고 코어가 0.3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시장에 이렇게 크래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먼스로 예. 왜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것 같은지는 개장하고 좀 이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여러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관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 국내 증시는 양시장이 좀 혼조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보면 변동성이 약간은 좀 커진 모습인데 오늘 지수는 어떤 출발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20, 코스닥 810,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합이고 SK하이닉스가 오늘 1.7% 올라갑니다. 지금 반등 보여줍니다. 26만 1,0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6% 올라갑니다. 38만 8,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2% 올라갑니다. 103만 7,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 현대차는 보합이고요. 기아가 소폭 오름세 강보합권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87만 7,000원. KB금융이 약보합권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0.7% 올라가고 HD현대중공업은 지금 보합권 움직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7% 하락합니다. 지금 42만 7,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3% 강세 12만 8,2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3% 올라갑니다. 5만 3,200원. 파마리서치 2.4% 강세입니다. 68만 원. 팩트로는 좀 떨어지고요. 삼천당제약이 0.4% 올라갑니다. 그리고 HLB가 2.3% 약세로 4만 1,600원.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2% 올라갑니다. 지금 28만 1,500원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캠바이오는 1% 약세고요. 삼천당제약은 0.4%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6% 강세입니다. 23만 2천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1.2%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다 올라가고 LNF도 2.7% 상승 7만 7,700원, 포스코퓨처엠도 3.6% 오름세 15만 6천 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오늘 셀 쪽뿐만 아니라 지금 흐름이 다 좋습니다. 나트륨 이온 쪽도 흐름이 좋아요. 리튬 쪽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전선 쪽도 움직임 좋고 관광업체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 LS에코에너지 각각 4%, 3% 상승세고요. LS도 2.9% 올라갑니다. 17만 2,900원. 그리고 일진전기, 가온전선도 지금 상승세고요. 오늘 전선 쪽이 다 좋습니다. LS 마린솔루션도 올라가고요. 지금 오늘 2차 전지 전선 좋고 관광업체 쪽 볼까요? 스틸파이프 쪽. 동양철관이 5.4% 올라갑니다. 그리고 넥스틸도 2.7% 올라가고요. 하이스틸도 2% 상승 4,835원. 그리고 휴스틸, 세아제강 다 올라가고요. 금강공업 그리고 이램이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흐름 좋아요. 지금 이제 8월 15일쯤이면은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재건 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현대 에버다임이 1.2% 상승, 데모도 1% 올라가고 HD현대 건설기계, 다산 네트워크스, SY스틸텍 다 흐름 좋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서암기계공업 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인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약간의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2차 전지가 좋아요. 뭐 전고체 쪽 볼게요. 전고체 쪽에서는 지금 하나기술, 천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모두 3%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고 EV 첨단 소재도 2.4% 올라가고요. 덕산테코피아, 또 유일 에너테크, 대주전자재로 다 올라갑니다. 전고체 쪽도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7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9억 원, 11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43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84억 원, 4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정기적 마감 대비로 50전 하락한 1,389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뭐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쪽, 뭐 일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강관업체 이런 쪽 움직임 좋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요즘 머리가 둔해진 건가? 딱 보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빨간색으로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초순 동안의 수출이 아까 얼마였더라? 뭐 4점 몇 프로 줄었는데 일평균 수출은 뭐 9점 몇 프로 증가했다. 어떻게 저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는데 수출은 일평균 수출이 아까 제 기억으로는 9점 몇 프로 증가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죠? 이 대표님 이해됩니까? 저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일평균 수출이 거의 그렇게까지 늘었는데 어떻게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나 줄죠?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나 요즘은? 말이 안 되는 와 그러네. 아니면 우리가 자막을 잘못 입력을 하셨나? 아니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4.3% 감소했는데 일평균 수출은 9.3% 증가했다. 시청자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예, 작년 대비 예. 그러니까 증가를 하기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 작년 대비 레벨이 서로 틀려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저도 그 데이터를 못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인포맥스 속보 지금 딱 9시로 나왔네요. 나왔는데 뭐 우리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또 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 그냥 뭐 외우죠 뭐. 일평균 수출은 일평균이 중요한 것보다는 YOY. YOY. 어쨌건 YOY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요. AI 덕분에. 외울 것도 없이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돼. 예, 바로바로 다 나오니까. 그러니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또 끊겼죠? 그 물가 얘기 나왔는데 물가가 이번에는 그렇게 얼마 시장에 정도?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 같다. 이 얘기였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로데이터를 다 긁은 게 아니니까 이제 네, 대표적인 네. IB들이 전망하는 지금 먼스 그러니까 월간으로 한 0.3, 0.35 뭐 요 정도거든요. 네. 추세는 올라가는 거로 나오긴 하는데 시장이 어떤 막 흔들림을 굉장히 가져다주는 이 정도 아직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보는 지표 아까 모두의 트루플레이션의 추세를 보면 이 최근 추세 실시간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세가 반영은 될 텐데 시장이 어떤 상승세를 꺾일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누차 지금 세 번째 강조드리지만 분명히 이게 투영이 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펀더멘털에 이 관세가 투영이 되어야. 한 8, 9월 달 정도가 이제 조금 이 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물가 말씀 주셨고, 그럼 트럼프 관세와 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영향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요. 준비하신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 사실 갖고 온 게 예. 뜬금없는 말씀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일기 때를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일 거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일기 때 이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18년하고 2019년, 20년까지의 요 네모난 박스 보여드리는 게 이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2018년도 5, 8, 9월 달, 7, 8, 9월 달 그리고 2019년도에 2차 관세 5, 8, 9월 달 대중국 820개 물건에 대해서 2018년도 25%, 2019년도에 10% 2차 관세까지 때릴 때 이 네네. 구간입니다. 지금
그때 물가 패턴을 한번 보자는 거죠. 파란색 CPI, YOI만 보시면 되는데 2018년 3월, 8월, 10월 2.4, 2.7, 2.5. 그러니까 8월 달에 2.7로 살짝 뜨더니 8월이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안정이 돼요. 그리고 2019년도 3월, 8월, 12월 보시면 1.9, 1.7, 2.3. 계속 뜨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수분기 동안 일정 기간, 긴 기간 동안 물가의 상승세 자체가 예. 계속 더해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전달 대비해서 0.2% 상승했다면 다음 달 0.3, 0.4, 0.5, 0.6 이렇게 뜨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관세가 우리가 초기만 해도 연초만 해도 이게 관세가 일시적일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유리한 부분도 꽤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때 조금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때만 해도 깜깜이었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랬죠. 주가는 빨 하락했고. 어. 근데 이제 지난주 모 방송에서 가보니까 이제 MC 분들이 역시 그래도 결국은 미국에 보탬이 되는구나 뭐 이런 반응들을 놓고 볼 때 예.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무조건 미국을 막 크래쉬로 몰아넣고 막 네. 물가 상승에 천정부지를 떠서 난리가 나고 이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거가 조금 이질적이지만 좀 섞여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예, 최근엔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수월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적어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듯이 트럼프 일기 때 적어도 물가 패턴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꺾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에서 관세가 물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이런 네.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월가의 상당 부분에 저보다 뭐 훨씬 더 훌륭하신 이런 구루들도 상당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연준 이사라든가 네. 총재분들의 한 반 정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긴 흐름으로 보면 7, 8월, 8, 9월 달에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저가 밀수 있기가 될 거라고 여전히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 확실히 물가보다는 저 지표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서 금리 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고용 소비일 텐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고용이겠죠. 파급력가 네. 훨씬 더 크니까. 네. 그래서 제롬 파월도 연초부터 고용 시장을 볼 거야. 참 재밌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5월 달에 실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적어도 소장님, 조정된 게 맞다면. 수출 지표 찾아보셨어요, 이유? 아니요. 제가 찾아봤어. 빠르다. 찾아봤는데 뭐래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은 총 수출액 자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제 작았는데 조업 일수가 이번에 지난해 대비 적으면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된 걸로 나온대요. 조업일수? 네, 하루 차인데? 조업 일수. 예? 하루 차이 나던데? 하루 차인데 그렇게 나오던데 지난해하고 하루 차이예요, 조업 일수가. 아니 금년에 1일부터 10일까지 토일 빼고 네. 토일 빼고 그냥 월화수목금으로 따지니까 이번에는 6일이고 작년에는 7일이고 하루 차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기간이 짧으니까 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뭐 그럴 수도 않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손 빨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챗GPT. 그걸 아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챗GPT. 아니 근데 우리 지수 지금 양지수 다 빠져요. 아니 저기 뭐야.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하고 가시죠. 왜 우리 이충강 대표님은 왜 우리 국장에 대해서 늘 그렇게 부정적이세요? 소신 발언하고 가겠습니다. 소신 발언. 소신발언. 네. 연초 유한 30% 떴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요. 지난 2년 2023년 이후로만 보면 예. S&P 500이 한 49%, 5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2014년 이후로 보면 S&P 500이 한 20%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 이후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0% 될 거예요, 지금. 30% 떴으니까 한 10% 남짓 되겠네요, 15%.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한 20% 될 겁니다. 연초만 보면 예. 코스피가 30% 떠서 이제 막 5천 시대가 되고 5천 시대가 되려면 기업이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되고 네. 기업의 상황이 좋으려면 국가 경제가 양적 성장을 해야 그 안에서 기업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양적 성장을 뭘 하고 있나요, 기업이? 국가 경제가. 올해 GDP 성장률이 1% 채 안 됩니다. 연초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수출 계속 와이어를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용시장 개선 안 됐습니다, 아직. 소비가 우스갯소리지만 소비가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떴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
미안합니다. 되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소비는 지금 우리나라는 엉망이에요. 네. GDP 분해해 보면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빼기 예. 수입인데요. 수출과 수입을 합치지 않습니까? GDP의 10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수출로 중요하죠. 먹고 산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수출이 안 좋은데 뭐가 좋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만 정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이 굉장히 잘 펴고 있나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친미다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미국 얘기하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저 역시도 한국에 살고 있고 저희 아들도 한국에서 클 거기 때문에 저 네. 한국 경제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드리지만 연초에 한 30% 떴을 거다. 근데 이 강도가 계속이 될 거냐? 저는 지난 한 6월, 7월 정도부터는 이 상승세는 좀 꺾였다고 봐요. 우리나라. 이제 관세 협정 예. 기점으로 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말 큰 기점은 3법 개정안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반-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정권방송, 경제방송, 주식방송에서 아마 이런 얘기는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요. 뭐 이중광 대표님이 아주 뭐 용기 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죠. 그럼요. 길게 중요한 봐서는 펀더멘털이죠. 네. 아무리 정책 효과, 무슨 뭐 유동성 이런 걸로 기대감까지는 좋다. 이거죠. 기대감까지는 좋습니다만 펀더멘털이고 지금도 그나마 미국도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럼요. 수치가 되니까 펀더멘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지만 국내 증시 뉴욕 증시 훈풍을 이어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0.1% 약보합권으로 3,20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하면서 807선입니다. 코스닥 방금 전에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이 삽니다. 358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 408억 원 팔아냅니다. 더불어서 개인 역시도 1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6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40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16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제품과 철강,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쪽, 증권과 더불어서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전선주가 상승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용 케이블 규제가 전용용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에 한국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이 3.7% 강세로 17,340원, LS 에코에너지가 2.8% 오름세로 거래가 45,100원입니다. 일진전기 1%대 오름세고요. LS 역시 1.3% 강세로 173,300원, 가온전선이 0.45% 오름세로 6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관련 섹터들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트륨 이온 관련주들 역시도 오름세입니다. 이쪽에서는 삼성 SDI가 6.54% 강세로 거래가 23만 2,25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5%대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13만 400원. 에코프로 역시도 3.65% 강세로 거래가는 53,900원입니다.
더불어서 WCP가 2.67% 상승하며 8,080원대, 메가터치가 2.3% 오르면서 4,4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주도 강세 기록 중인데요. 과당 경쟁 문제 해소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하자 국내 리튬 관련주들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튬주 내에서는 엔캠 오늘 18.1%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84,600원이고요. 세빛캠이 3.9% 오름세로 36,000원대.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역시 8.8% 상승합니다. 3,25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5.25% 오름세입니다. 158,300원. 첨보까지도 4.69%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48,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 오름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더불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이톡시가 17.5% 급등하며 거래가 1,035원이고요. TYM이 5%대 강세로 5,88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SY스틸텍이 5% 가까운 상승세 이어갑니다. 5,940원. SG가 3.8% 강세, 대동기어 역시 3.1% 상승하면서 거래가 19,78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미중 무역협상 시한을 앞두고 상승 잠재력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3,200 그리고 코스닥 800선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 방향성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살펴보는 투자자 순매수 탑5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세제 개편안 충격 이후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다시 3,200선대에 올라섰습니다. 여당 내에서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는데요. 또 삼성전자의 애플 수주 등 호재에 힘입은 덕분이기도 한데 그러나 상호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품목별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도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 LG CNS, SK하이닉스, 카카오, 그리고 한국전력 순으로 강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1위에 오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화력발전 부문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정책과 미국산 LNG 수입이 본격화되면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인데요. 또 올해 상반기에만 3조 8천억 원 수주를 달성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연간 기준 10조 7천억 원의 수주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순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더불어서 주말 사이 회사 측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SMR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밝은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까요?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펩트론, 에코프로, 그리고 로보티즈 순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1위인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의 실적 부진이 두드러지는데도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납품사의 실적이 통상 고객사의 흐름을 따른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전개인데요. 이를 두고 전방적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라인별 가동률 최적화와 또 유럽향 물량 확대 등을 통해 낙폭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중심의 전기차 수요가 유지된 유럽 시장에서 하이니켈 제품의 채택이 이어지면서 단가 방어와 출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삼성 SDI의 단기 부진이 에코프로비엠에 구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고객사 포트폴리오 분산과 제품 다변화 등을 통해서 리스크를 흡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들은 카카오, 삼성 SDI,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순으로 강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는 지난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관의 매수세를 끌어냈는데요. 지난주 기관은 내내 순매수세를 유지하며 3,300억 원 넘게 카카오에 쏟아붓었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283억 원, 영업이익은 1,85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약 48% 웃도는 수준입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AI 전략도 주목되는데요. 증권가는 현재 다음 달 예정된 개발자 컨퍼런스인 이프 카카오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오픈 AI와 공동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와 카카오톡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AI 역량 강화는 전 국민의 AI 활용도를 높일 뿐 아니라 국민 메신저로서의 카카오톡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리가켄바이오, 휴젤, JYP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그리고 실리콘2를 사들였습니다. 지난주 리가켄바이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과 함께 알테오젠의 ADC 파트너인 다이이치 산큐가 유방암 치료제인 에너2의 피하 주사 제형 임상에 들어간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본격적인 ADC 피하 주사 제형 시대가 열리면 ADC 개발사인 리가캠에도 호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 지난달 2, 3년 내에 ADC 플랫폼 기반 파이프라인을 2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는데 앞서 달성한 기술 수출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연구의 4배에 달하는 수치죠. 관련 기대감에 기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순매수 탑5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그리고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영희 그로스 리서치 수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금 우리 개장하고 지금 한 30분 다 돼 갑니다만 어떻게 지금 파악되세요? 방금 속보가 좀 떴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네.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제 원래 10억에서 50억으로 유지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사실 끌어올렸던 방어를 많이 했던 네,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 그 이유들이 뭐였냐면 이제 국내 업체들도 LFP를 한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럼 지금 캐즘으로서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 ESS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이거 캐즘 현상 좀 극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NF도 이제 7% 이상 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엔캡, 뭐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도세까지 이렇게 50억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ESS 쪽, 셀 쪽이 굉장히 강하긴 하네요. 이게 사실 미국이 중국에 고유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데에서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SDI 주가를 보시면은 SDI가 그동안에 LG엔소라고 SK이온 대비해가지고 미국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발 늦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ESS 쪽에서 삼성 SDI가 이번에 수주를 많이 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나온 뉴스였거든요. 근데 오늘 LG엔솔은 1% 가고 SK 이노베이션이죠. 이제 오늘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로 뺀다라고 했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 대비해가지고 삼성 SDI가 지금 6%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ESS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무슨 탄산 리튬 관련 주들 네. 지금 뭔가 재료가 받쳐주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탄산 리튬은 중국이 많이 더 빠릅니다. 이건 빠르다. 네, 훨씬 더 빠릅니다. 리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네. 탄산 리튬 배터리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저가형 배터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 소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고밀도가 될 수는 없어요. 효율이. 그럼 지금 NCM 배터리라든지 NMC 배터리라든지 이런 삼원계 배터리나 네. 아니면 뭐 LFP 배터리도 셀트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늘어나긴 예. 했지만 나트륨 배터리나 탄산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다 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아직 상용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어허. 되진 않았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로 쓸 곳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쪽 예. 이런 쪽에 쓸 수가 있겠죠. 왜냐 오토바이는 사실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동네 마실용이나 아니면 뭐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일 텐데 그러면은 비용이 비싸면 안 되거든요. 그럼 작아야 되는데 그럼 배터리도 적게 예, 들어가야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특히나 CATL이 그 일상생활에 있는 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어허. 만약에 나트륨이라든지 탄산리튬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위협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는 사실 탄산리튬이나 나트륨 배터리에서는 중국 업체보다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LFP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왜 LFP를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탄산리튬이나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 100km, 200km 가면은 굳이 차에 장착하지는 않잖아요. 500km, 600km 이상 가야지만 그렇지. 차에 장착이 될 텐데 지금 LFP도 예전에는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탑재해야 되냐 말아야 네.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인산철 같은 경우는 NMC, NCA 배터리보다는 사실 권장 충전량이 이제 80%거든요. 삼원계 배터리는. 근데 그 인산철 배터리는 100% 다 충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차에 들어가는 거는 LFP 쪽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리튬이면 리튬이지 탄산 리튬 뭐 좀 톡 쏘는 맛이 있나요?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 탄산이지? 참, 너무 무식해. 저는 아니, 저도 잘 몰라서 탄산 리튬 질문한 건데 소장님이 거기 톡 쏘는 맛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라 그러잖아 우리. 탄산. 네, 화학식 탄산이 들어간 거니까. 참, 에이, 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파마리서치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초에는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지금 강부합권이고 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하면 또 뭐 APR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화장품 쪽 뭐 달바글로벌도 달바글로벌이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지난주에 이제 한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긴 했거든요. 오늘도 네. 두 자릿수 하락이에요.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예.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강한 음봉이 나왔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이게 갑자기 실적 발표하면서 매물이 다 쏟아지는 네네.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달바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역성장? 문제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5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비용이 들어갔을 테고 그다음에 이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역성장인데 이거는 다음 분기 실적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일회성 비용 뺐을 때는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이제 LG생건하고 아모레퍼시픽을 뭐 이제 따라잡았다라는 의미가 좀 의미는 그 코멘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시총이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이 넘어섰었죠. 네. 예. 그러니까 APR이 2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3,277억에 영업이익 846억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하는 주축이 뭐였냐면은 이제 화장품하고 뷰티 부문이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메디큐브.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네. 큐텐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사실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는 라인업을 쭉 세웠습니다. 원래 우리도 쿠팡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라인업이 그러니까 그 탑 판매량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열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메디큐브는 아마존에서 그걸 쭉 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흥행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서 216% 성장을 하면서 매출 비중이 이제 70% 가까이 육박이 되었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메디큐브는 이제 브랜드로 하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게 또 이제 어떻게 패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샤워하고 나서 붙이는 건데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네, 또 네. 사고 이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좀 높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로 받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다음 질문 왜 네. 안 하시고? 아니 지금 저게 메디큐브구나 싶어서 화면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로 모공 패드. 네. 예. 뭐 올리브영 데리고 가준다 해놓고 데리고 가지도 않고. 아니 사모님하고 가시면 된다고 시청자분들이 올리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좀 모아서 그냥 사모님하고 가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또 탐방 다녀오셨구나. 아이텍? 네네 맞습니다. 요 반도체 후공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 후 공정이고요. 네. 반도체 후 공정 중에서 이제 테스트를 좀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제가 이게 그 동탄 쪽에 있는데 예. 동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한 2시간 반 걸렸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네. 근데 직접 공장까지 라인 투어 하면서 예, 방진복 예. 입고 들어가서 한번 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텍이라는 반도체 후공정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과정은 이제 설계, 웨이퍼, 생산, 조립, 테스트, 판매, 유통 뭐 이렇게 네. 크게 과정으로 유지가 되는데 아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생산되고 이게 불량일 수도 있고 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장비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다시피 쭉 있는데 이게 주요 고객사는 LG전자라든지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아니면 넥스트칩 한 1,700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테스트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자면 한 7%에서 18%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좀 평탄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10%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반도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토종 팹립스 업체 그러니까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사피온, 퓨리오사 AI 뭐 이런 업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MPU AI 반도체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테스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를 할 때는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어요.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시간당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적은데 AI 반도체는 대당 뭐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자면 뭐 8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 불량으로 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테스트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자율주행 고사양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이제 PS5000을 2대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기 V93K라는 장비가 라인업이 쭉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거를 제가 직접 가서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어디 업체 하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리벨리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벨리온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의 주력 장비 PS1600 대비해서 테스트 속도가 이제 1.5배에서 2배 빠르기 때문에 네. 캐파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AI 반도체 토종 팹립스 업체들이 많아질수록 이 AI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산업 보고서는 어느 기업이죠? YC캠인데 YC캠 유리기판 쪽. 네, 유리기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거의 10장 넘게 썼습니다. 이거를.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랑 좀 쉽게 쓰느라고. 네, 쉽게 쓰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다, 뭐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주주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뭐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 그러니까 보고서는 쉽게,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뭐 다 찾으면 나옵니다. 이제 뭐 검색창에 찾으면 나오고. 뭐라고? 그루스 리서치라고 찾으면 나오긴 그루스 하는데, 리서치. 네, 일단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유리기판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 유리야? 저 지금 절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죠? 아닌가? 마음의 소리가 우리 소장님 양옆으로 마음의 소리 많이 들으시네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실까봐. 글쎄. 네, 진짜 유리로 된 기판입니다. 보통은 FPCB에서는 이제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리콘 기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쓰이냐? HBM에 보시면 한미반도체 TSV 공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TSV라는 공정은 뭐냐면 그 S는 실리콘입니다. 네. 그다음에 TGV 공정은 유리판에 들어가는 공정입니다. 그 G는 뭐냐? 글라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글라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이제 2나노야, 3나노야, 4나노야 그 나노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처리 과정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노 단위로 가면서 더 집적도를 늘려야 돼, 더 해야 돼. 이래서 이제 1나노로 가냐, 원자 단위로 가냐,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실리콘 6기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한 기술로 됐는데, 이게 교체해야지만 어느 정도 그 인프라가 받쳐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6기라든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팽창 계수, 평탄도, 낮은 유전 손실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데이터 센터 문제 뭐예요? 열 나는 거. 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열 나잖아요. 글쎄. 근데 이게 다 그 메모리 병목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은 네. 그럼 이거 열에 대한 전도 어떻게 할 건데? 네. 열이 많아지면 실리콘이 팽창이 되다 보면 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유리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시더라도 팽창이 잘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뜨겁지 않는 이상은.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TGV 공정은 뭐냐? 이 기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뭐 몇십 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코어층을 유리로 대체하냐, 인터포저를 유리로 대체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코어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포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르고 지금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TGV 공정은 유리가 전기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공정을 쫙 뚫어야 됩니다. 구멍을. 그게 TSV 공정은 기존의 기판에서 뚫는 거죠. 네. 근데 TGV 공정은 유리에서 뚫는 겁니다. 근데 유리는 조금만 톡 해도 깨지면 깨지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글쎄. 그래서 예. 이 난이도가,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GV 가공 기술이 유리기판 상용화의 첫 번째 단계인데, 관문인데, 이제 여기서 성공이 된다, 어느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도금하고 증착 공정은 최종 수율의 관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TGV 공정에서 도금 방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리액, 감광액, 현상액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YC캠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YC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토레지스트, 네. 그 감광액 외에 웹 케미칼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YC캠은 이제 실체가 있는 유리기판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회로 형성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회로 형성을 쭉 하잖아요. 이 회로 형성 지금 어떻게 해요? EUV 공정으로 하죠. 근데 이 회로 형성을 할 때 RDL이라고 하는 공정이거든요. 이게 핵심 소재 3종 감광액이 뭐냐면 방리액하고 현상의 감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메이저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이 다음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300이랑 400나노의 아일라인 광원 기반 반도체 노광 소재 개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좀. 네. 이거는 300나노, 지금 EUV는 뭐 10나노 미만에서 쓰인다라고 하면은 300나노, 400나노는 그 윗단계예요, 아직.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좀 덜 된 거, 네. 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YC캠은 유리기판 이제 회로 형성 공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유리 금속 간의 접착력을 좀 더 쫀쫀하게 해주는 코팅제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RDL 공정이 계속 단층이 아니고 적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더 많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이 코팅제가. 네, 그래서 수율 안정화의 핵심 소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품질 레퍼런스가 확보될 경우에는 해외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체가 있는 유리기판 플레이어,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다 철수했거든요. 원래 인텔이 제일 먼저 들어갔었죠. 네, 근데 인텔의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은 6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CEO 바뀌고 나서 리프탄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본 지출 캐페스 전략에서 오펙스 전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야, 우리 이거 돈 없는데 자본 지출하면 안 돼. 일단 운영 비용만 써.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메꾼다라고 했을 때는 향후 AI 반도체에서는 열이 더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나라 국산화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보합권이고 지금 보니까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사는 종목들은 또 상승세고요. 예. 그러네요. 3,200 공방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좀 지루하죠? 네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